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제 나이도 벌써 40대가 훌쩍 넘어가니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네요. 그래도 최근에 겪은 일들은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도 속 시원히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제까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자니 속병이 날 것 같아 이곳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사연이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생활력이 강한 아내와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운명의 여자인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우연히 들어온 식당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인상이 너무 선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까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식당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혼자 가기가 창피해서 모임 약속이 있을 때마다 별의별 핑계를 대고 식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덕에 저는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식당의 주인이신 지금의 장모님과도 무척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자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비록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어디에서 못났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는데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비도 추적하니 오고 있었고 마침 술 생각도 나서 식당에 들렸습니다. 웬일인지 식당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술을 먹는데 여전히 여자는 저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장모님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따님이 왜 나만 싫어해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렇게 싫대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저렇게 나만 보면 쌀쌀맞게 한대요? 어머니, 저 너무 속상해요. 아유, 그러게. 제발 좀 자네가 어떻게 해보게. 아주 남자라면 질색을 하니. 내가 다 민망해. 에휴, 나도 속상하네. 나도 한 잔 주게. 손님도 없는데 나도 간만에 한 잔 해야겠네. 저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장모님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왜 나를 그렇게 멀리하려 하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유, 불쌍한 거.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남편이 한량이거든. 평생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나타나고 몇 달 집에서 뒹굴다가 또 나가고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인지 자기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저러네. 내가 죄인이야? 아빠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결혼을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하니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하염없이 밖에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뒤로 어느 날 저녁이 아닌 오전에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항상 어머님은 아직 나오지 않으시고 여자 혼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온 저를 보고 놀라는 여자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고 끝내기에는 너무 내 마음이 안 좋아서요. 직접 이야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당장 사귀자거나 결혼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 만나보기라도 해요. 쉬는 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일단 나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만나보고 아니라고 하면 깨끗하게 잊고 살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 처음입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차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이가 없었는지 여자는 콧방귀를 끼더니 이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니 이번 주 일요일에 저 쉬어요. 마침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옷도 사러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우리는 그렇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고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데이트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했던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점차 저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있잖아요. 나 당신 좋은데 결혼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끔찍해. 남자만 보면 우리 아빠 생각나. 이런 상태로 결혼해도 나 당신한테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남자들이 다 아빠 같은 분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난 당신 외롭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한 덕분인지 그 뒤로 우리는 꽤 편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년여를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의 전폭적인 후원 덕분에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장모님은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며 저보다 더 아내를 닥달해야 된 덕분에 아내도 지쳐서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장인어른을 결혼식 며칠 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이 딸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결혼식 며칠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말쑥한 노신사분이셨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가 아빠 험담하는 것을 들었기에 험상궂은 불구락 푸르락한 남자로 생각했었는데 꽤 잘생기신 곱게 나이가 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귀한 딸 데려가는 게 자네인가?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생활력도 강하겠다. 자네 봉 잡은 거야. 평생 모시면서 살아. 알았어? 여느 아빠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딸을 끔찍이 위하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을 보고도 아내는 항상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니 이미 어디론가 또 떠나버리신 후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장인어른은 1년에 두세 번씩만 집에 오셨다가 며칠 머무르시다가 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제 눈에 비친 장인어른은 여느 아빠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거의 집에를 머물지 않으셨고 항상 어디를 가시는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것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정말 궁금해서 장인어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장인어른, 어떤 일을 하세요? 꽤 바쁘시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나? 세상 구경도 하고 사업 구상도 하면서 지내지.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아직도 볼 게 많다네.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지. 한마디로 노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보다 대단한 건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 때마다 없어 보이게 다니지 말고 잘 먹고 다니라며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는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엄마한테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빠가 이혼을 요구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엄마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우기셨어. 자기가 앞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시면서 절대 이혼만은 못 해준다고 하셨어. 아빠는 그 뒤로 더 밖으로 돌아다녔고 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데? 글쎄, 우리 결혼하면 손잡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랬대.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래서 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엄마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치욕까지 당하시면서 어떻게 이혼만은 그렇게 거부를 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아무리 자식들 때문이라지만 자식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혼만은 안 해주는 장모님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인어른 문제만 빼고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엄마가 쓰러지셨어. 119 불러서 급히 병원 가는 길이야. 내가 또 연락할게. 회사의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바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로비에서 아이를 안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어제까지 멀쩡하셨잖아. 몰라 나도.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엄마가 쓰러져 있더라고. 급히 119 불러서 왔는데 몇 명 의사분들이 보시고 계속 검사만 하네. 나도 여태 검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저는 당황해 있는 아내를 일단 달랬습니다. 큰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워낙 건강하신 분이잖아. 내가 오는 길에 가게 문은 닫았어. 당신 밥도 안 먹었지. 가자, 밥 먹게. 검사 오래 걸릴 거야. 일단 먹고 오자. 내가 간호사에게 전화번호 남겨서 문제 생기면 전화 달라고 할게.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장모님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추가 검사를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응급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이런저런 추가 검사를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암이십니다.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초기에 징후가 있으셨을 텐데 그때를 놓치고 너무 오래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행히 활성도가 낮아서 잠잠했었는데 최근에 위에 상처가 나면서 암세포 덩어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나를 놓고 의사들끼리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술은 어렵고 일단 방사선 항암 치료 먼저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암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암이라니요. 하물며 오랜 기간 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더 황당했습니다. 암세포가 더 퍼지기 전에 바로 내일부터라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속 여러 곳에 퍼지면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장모님의 암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 나가봐야 했기에 할 수 없이 내가 장모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허락해 주어서 다행히 장모님을 돌봐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강단 있고 튼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라는 게 워낙 힘든 치료인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는 게 다행으로 생각될 만큼 장모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3일이 지나자 장모님도 차차 회복하셨습니다. 아유,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왜 이렇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런 말씀 마세요. 원래 항암 치료 받으면 그렇대요. 빨리 잘 드시면 금방 회복되신대요. 나으실 수 있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손녀 결혼하는 거 보셔야죠. 그러니 힘내세요. 저는 장모님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희망을 품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장모님의 정신력을 높여줄 구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평소 애지중지하시는 손녀의 결혼까지 들먹이며 어떻게든 장모님이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누워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자 다그쳐서 병원으로 찾아오신 듯 싶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는 넘기셨어요. 이제 잘 회복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여태 병을 숨기고 산 거야? 정말 사람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야 당신 소원인 나랑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 저는 조용히 두 분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두 분의 사이가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동안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고맙네. 앞으로 내가 돌볼 테니 걱정 말게. 다음 날부터 장인어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장모님 병시중을 드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에 나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내는 싫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눈 딱 감아줘요. 어머님께서 좋으시다잖아. 그러니 당신이 좀 참아요. 저는 그런 아내를 다독이며 될 수 있는 대로 장인어른과 부닥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모님은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하자고 하여 퇴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극정성으로 장모님을 돌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예전부터 사이가 정말 좋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모습마저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리가 없어. 어머님께서 아프시니 변하신 거겠지. 좋게 생각하자고. 당신도 아버님께서 도와주니 훨씬 낫잖아. 이 기회에 아예 집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몸이 아직도 많이 불편하셨지만 온종일 남편에게 병시중을 받으시는 장모님은 얼굴에 미소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장모님의 병세는 점차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섭취를 잘 못하시는 게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드셔야 하는데 위가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
꾸준히 조금씩 자주 음식을 드시게 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세요.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니 점점 몸은 말라갔고 그러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 옆에 장인어른은 거의 종일 붙어서 병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온 가족의 노력에도 장모님은 또다시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못하시니 점점 기력이 쇠해지셔서 종일 링게를 맞으셔야 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장인어른도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들만 많을 것 같은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장모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기에 더욱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오직 기적이 일어나서 빨리 몸이 좋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잠깐 장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기력이 없으셔서 종일 주무시기만 하셨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깨어있으셨습니다. 자네 왔나?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고생이네. 미안하네. 그러니 빨리 나으셔야죠. 우리 고생한 거 헛고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빨리 나으세요. 어머님 강한 분이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지시는 어머니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 그래야 하는데 자꾸 몸이 가라앉네. 꼭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 안 좋은 생각 마시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 내 자네랑 우리 손녀를 봐서라도 일어나야지. 그런데 자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줘야 하네. 그날 저는 장모님에게 두 분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말을 이어가는 장모님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들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그 양반 집안이 동네에서 소문난 갑부집이었어. 난 그냥 동네에서 그 양반 착사랑하는 사람이었지. 부자가 망하는 게 순식간이더라고. 그 양반 아버님께서 노름에 빠지셨어.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지만 한번 노름에 빠지시니 집안을 다 거덜내셨지.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그 양반이랑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 더 있다가는 아예 다 망할 것 같다며 식당 건물을 주시면서 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 아마 그때 전 재산이지 않았나 싶어. 남은 아들 하나만은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다가 나를 선택하신 거지. 내가 동네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었거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다네. 서로 정이 없이 결혼한 거야. 하물며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되셨어. 그 양반은 아버지를 찾는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지금처럼 평생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나는 애를 낳고 기르다 보면 돌아올 줄 알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은 처음부터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야. 자네, 내가 왜 이혼만은 안 해주는 줄 아나? 응?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실 때 약속했다네. 절대 내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대신에 내 명의로 건물하고 식당을 받았어. 아마도 그 아들이 못 믿어오셨겠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돈이 있으면 다 쓰는 건 둘이 꼭 닮았었거든. 그 덕에 우리 애들 다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었다네. 난 그 양반한테 악한 감정은 없다네. 다만 좀 서운할 뿐이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날 알아줬으면 싶은데 아직도 아닌가 봐. 아니에요. 요즘 장인어른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장모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건 뭐냐면 내 자네를 아들처럼 여기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네. 꼭 들어줘야 하네. 혹시 그 양반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네만은 그 양반을 돌봐줬으면 하네. 내가 죽으면 아마도 애들이 그 양반 보려고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자네가 좀 챙겨주게. 내가 통장을 하나 줄 테니까. 한꺼번에 주지 말고 어렵다고 할 때 조금씩 도와드려 줬으면 싶네. 어디 가서 혼자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자네가 좀 챙겨주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네밖에 해줄 사람이 없네. 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네와 나만 아는 비밀인 거네. 마음이 짠했습니다. 본인이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남편을 생각하는 장모님을 보니 아직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장모님 꼭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받아든 통장에는 꽤 놀라운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날이 올 걸 예상하고 조금씩 모아오셨나 보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혼자만 가슴앓이를 해오셨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는 장모님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장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장모님은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장모님만 보면 연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될 수 있는 대로 못 오게 했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아내까지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서 장모님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병실에 들어가려는데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기에 저는 병실에 들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도 모르게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혼한다고 간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고.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나?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연락도 잘 못했어. 미안해.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 왜 마음 편한 건 아니지? 같이 살자며. 같이 살려면 빨리 무슨 수라도 써야지. 에휴, 이 사람아.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응? 좀만 기다려봐. 일단 이 사람 일어나거든 내가 이야기할게.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나? 그래? 오늘 내일 한다고? 곧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럼 오빠 보험금이랑 두둑하게 챙기겠다. 건물도 저 여자 거라며. 그래, 그 정도 돈 생기는데 내가 참을게. 그리고 오빠, 왜 이리 얼굴이 안 됐어? 맨날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까 그렇지. 관리 좀 해요. 나랑 앞으로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지. 알았어.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고 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아니, 오빠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온 거지. 그래도 찾아오길 잘했다. 나 오빠 믿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짐작해보면 분명 두 사람은 연인관계 같았습니다. 하물며 보험금 이야기까지 오가는 것을 보니 정말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장모님이었지만 그런 장모님 앞에서 버젓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많이 혼란스럽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아내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이 놀랄 줄 알았던 아내는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말고 아는 사람 없지? 아빠 문제는 나한테 맡겨줘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그렇게 가족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비밀과 장인어른의 비밀을 한꺼번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신신당부했기에 장모님이 부탁하신 일은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더군요. 장인어른만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철없이 구는 장인어른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는데 장인어른이 부르시더군요. 자네 술 한잔 하려나? 어? 오늘 땀을 많이 흘렸더니 한잔 생각나는군. 우리는 그렇게 오래간만에 둘이 앉아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행복한가? 어? 하게 저 녀석이 자네한테 하는 거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군. 저 녀석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지 싫어했거든. 볼 때마다 얼마나 쌀쌀맞게 구는지 원. 내가 민망할 지경이야. 가장 필요할 때 아빠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버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렇게 계속 지내세요. 따님이랑 함께 식당 하시는 거 보니 제가 더 마음이 뿌듯해요.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어머님이랑 함께 사세요. 한참을 뜸을 들이던 장인어른은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받기 편했네.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기 싫었거든. 어머니가 워낙 상하여서 결혼은 했는데 영 마음을 못 주겠더라고. 돌아다니다 돌아오면 애들이 생겨있고 내 아이라는 게 신기해서 마음을 붙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일이 생겨서 다시 집을 나와야만 했네.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 아이들과도 서먹해지고 그러니 집에를 와도 내 집같이 느껴지지가 않아. 저 사람에게는 참 몹쓸 짓을 한 거지. 평생 독수공방으로 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미안하네, 많이 미안해. 그런데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저 세상 가면 나도 떠나야지.
아마도 다시는 안 들어올 것 같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러면 다들 마음이 풀릴 겁니다. 장인어른은 씁쓸한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내가 좀 무디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네. 아마 이 건물도 우리 어머니가 아내한테 줬을 거야. 내가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난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네. 어머니가 나보다 아내를 더 믿었다는 거에 화가 났어. 그러다 보니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했다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네.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어. 도저히 창피해서 낯을 들고 대하기가 너무 힘드네. 한편으로는 장인어른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오냐오냐 하며 살았을 텐데 어느 날 순식간에 집안이 망해서 몰락한 집안의 가장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하물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믿어주지를 않고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자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하면서 평생 살아오셨던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장인어른이 안 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인어른의 술잔을 채워주는 일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안타깝게 장모님은 우리의 옆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주변도 잘 챙기셨던 장모님이었던지라 장례식장에도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너무 일찍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친했던 몇몇 주위의 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들 꾹 참고 있는데 사위인 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하늘을 보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장인어른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인어른이 장모님에게 어떻게 됐는지 알기에 장례식장에서 장인어른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은 항상 주변을 맴돌기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혼자 밖에 계신 것 같아서 나라도 위로를 해드리자고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딱 봐도 아내 나이 또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 안 하고 장인어른을 안기도 하고 웃으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장인어른은 함께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태 내가 장인어른을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달려가 여자의 뺨을 갈길 뻔하는 걸 꾹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아빠의 여자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모른 채 하라고 신신당부만 안 했더라면 당장 달려가서 요절을 냈을 겁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 이 모습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발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저와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분했으면 주먹까지 꼭 말아쥐고 있더군요. 들어가요. 들어갑시다. 못 본 걸로 하자고.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오래야만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다시 한번 장모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조문객과 어머님을 잃은 아픔에 가족들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 앞에 장인어른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너희 서원이 아빠 안 보는 거였지? 그래. 앞으로 다시는 너희 앞에 안 나타나마. 엄마 사망보험금, 아빠 몫이랑 이 건물 일부 금액을 주면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겠다. 그 당당한 모습에 모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 당황해 있는 그때 아내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빠는 어떻게 엄마 무덤이 마르기도 전에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죠? 그렇게 엄마가 미우셨어요? 그런데 엄마 돈은 왜 탐이나시는데요? 사람은 믿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아빠는 평생 그랬어요. 아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여자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시겠죠? 내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알아봤어요.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미 상기전과도 있고 하물며 유부녀더라고요. 그래, 엄마 우리를 배신하고 저런 꽃뱀하고 살려고 한 거였어요?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저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내는 장인어른에게 여자의 사진을 몇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떤 남자와 다정히 모텔을 데려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디서 구했는지 여자가 남자와 대화를 하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그 영감 왜 돈을 안 가져오는데? 어? 아 금방 가져온다며? 글쎄, 와이프가 오늘 내일 한대.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자기야, 이번에는 대박인 것 같아. 우리 정말 이번에 한 건 하고 해외 나가서 같이 살자. 응? 알았어. 내가 다 알아놨어. 그러니 잘 구워 삶아서 돈이나 가져오게.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 당신은 돈 가져오면 바로 공항 갈 준비나 해. 그 소리를 듣던 여자는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장인어른은 허탈한 표정을 짓더군요. 쫓아갈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런 여자 입에 넣어주려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한심하네요. 아빠는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못할 짓을 했어요. 어떻게 저 여자를 엄마 병실까지 데려갈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다 들었대요. 아빠는 정말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돈이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절대 못 줘요. 여태 아빠는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빠한테 돈을 줘야 돼요? 법적으로 하실 거면 하세요. 법정에서 평생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나눠달라고 외쳐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니까요. 장인어른은 모든 걸 체념한 듯 하늘만 바라보시더군요. 다시 한번 온 가족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호련히 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더군요.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저도 장인어른이 믿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가끔 멍하니 계산대를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장모님이 앉아 계셨기에 비어있는 계산대를 보면서 멍하니 엄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런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울컥하더군요. 하마터면 장인어른한테 화를 낼 뻔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의 신신당부하신 부탁이 있었기에 꾹 참고 대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말이야,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부탁 좀 하세. 응?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내 탓을 했습니다. 아, 네,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내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은 제 용돈 아껴서 모아놓은 비상금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얼버무리면 장인어른에게 약간의 생활비 정도만 매번 보내드렸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내는 내가 장인어른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저는 장모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장인어른에게 돈을 주더라도 어디서 뭐하고 지내시는지는 꼭 이야기를 해야만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저는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결혼 잘못해서 고생이라고 할 테죠.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속 깊은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저를 아들처럼 끔찍하게 위해주셔서 친부모처럼 여기고 지냈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부탁을 하신 거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해드려야죠. 하물며 저도 나이를 들어서인지 장인어른이 안 돼 보였습니다. 저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장인어른은 세상의 외톨이가 되시는 거였으니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리를 어기고 살려고 하면 꼭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세상 사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바보 같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모님과 꼭 닮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팔불출이라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장모님이 장인어른을 기다리시고 계실 테니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돌봐드려야죠. 그게 제가 장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보답 같습니다. 혹시 아나요? 하늘나라 가셔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도 모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